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싱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점점 자원과 식량이 독점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원과 식량의 지배 방법에 대한 상식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과거 원유를 지배했던 빅오일과 식량을 통제하는 빅파마가 두 가지 사례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진실 중 하나가 바로 빅에이지라는 새로운 식량 지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빅에이지는 AGRA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녹색혁명 동맹 세력이 자칭하고 있는 AG 단어와 AGRF, 즉 아프리카 녹색혁명 포럼의 앞자 이니셜을 따와서 AG,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린이라는 말 그대로 식량난의 명분을 이용해 아프리카 내에 새로운 녹색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설립된 친환경 단체들인 것이죠. 우선 명목상으로 대략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글로벌 지배층이라는 것들은 전쟁과 기후변화, 전염병 같은 평균적으로 민초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슬슬 꺼내어서 이제는 세상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그동안 움직여 왔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모두 지켜주면서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더 나아가 지구의 환경과 인류 환경의 삶을 모두 변화시켜야 된다, 뭐 대충 그러한 내용들을 저들이 꺼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지금의 커먼 어젠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 의제에 대한 보고서라는 내용인 것들입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 따르자면 지금의 세계를 다시 재건하고 리셋하자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의 역사에서 서로가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주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구테르스라는 사람이 이 이상한 보고서를 대중에게 모두 발표한 이유는 정말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관심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대중들은 지금의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또한 불안하다라고 계속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영향을 받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불안해지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자연스럽게 원하게끔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민초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디어로 서서히 커스터마 시켰던 것이죠. 일단 이들이 발표한 어젠다의 보고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의 확산되는 세계적인 여러 불안 요인을 모두 떨쳐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주권을 조금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들이 발표한 어젠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난이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식량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현상들을 모두 화두에 두고 있고, 특히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이 그동안 꾸준히 준비하며 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자, 식량을 지배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였던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ABCD 글로벌 푸드 회사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와중에서도 아프리카 식량 안보에 대한 UN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식량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한 아프리카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G7 국가들과 함께 녹색혁명 포럼이라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식량 인프라 기업 연합을 서서히 달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만든 포럼의 참여 기업들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록펠러 재단, 빌 앤 멜린다 재단, 세계은행, 그리고 가비, UN 식량기구가 그 천병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뒤로는 G7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와 예외적인 한국이 저들의 녹색혁명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품종의 벼와 옥수수 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연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2030년까지 곡물 생산량을 지금보다 50% 더 늘려야 인류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사실 2008년 UN 사무총장이 외치던 식량의 수요 충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개발 중인 유전자 식품의 인프라를 더 늘려야지만 저 엄청난 양의 식량의 수요를 확충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모든 식량의 관심적 초점은 인위적으로 작물의 유전자를 제조하고 형질을 바꾸는 바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제초제와 환경오염에 강한 내성을 가진 콩과 해충에 강한 옥수수, 그리고 사막에서 잘 자라는 벼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게이츠와 유엔 식량기구는 GMO야말로 식량 문제를 풀어줄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소비단체는 무분별한 식량의 생산보다는 미래적이면서 장기적인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에 더 우선시를 두고 있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은 굶주린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먹여 살린다거나 가난한 아프리카 농부들을 돌보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단지 대중들이 그런 굶주림의 선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면서 대중의 선의의 명분을 저들이 얻고, 그 명분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식량의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듯이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을 위한 동맹 기업의 인물, 그러니까 빌 게이츠와 록펠러의 최고 관리자들은 2021년 9월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식품 시스템 정상회담에서 전쟁으로 인해 굶주림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서서히 언론에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프리카 식품안전연합과 수십 개의 민간 자선 단체들이 지적을 했듯이 녹색혁명이 추진하는 농업의 접근 방식은 모두 글로벌 종묘 기업의 화학 비료와 농약에 크게 의존하는 생산 방식으로서 녹색혁명의 대기업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재배 방법이긴 하지만, 반대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오히려 토양의 비옥도와 생산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끔찍한 계획이랄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굶주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녹색혁명의 전제는 그동안 엘리트들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이끌어오던 식량의 지배적인 위치의 독점적 분배, 그러니까 빅 A가 지금 세계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자 세계 식량의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식량난 사태를 이용해서 말이죠. 이것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말이자 대중들이 지닌 의식주의 본능을 매우 전략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대한 사기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전세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녹색혁명의 사기 행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색혁명이다 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추악한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AGRA 그룹과 AGRF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 동맹, 그러니까 AGRA 그룹은 자신들이 설립한 웹사이트 자체 내에서 이미 대륙 전역에 농업 공동체 뿌리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이끄는 동맹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들 주장은 매우 편파적이면서 아프리카인들 그 누구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있는 곳은 바이엘과 신젠타, 세계적인 농기계 기업인 존 디어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국적 빅 AG 기업들만이 이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녹색혁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대충은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했을 테지만 이 AG 동맹기업들은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한데 모아서 굶주림을 해결해보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농업 시장을 조용히 뒤에서 독점하고 지배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전에 몬산토와 록펠러 재단의 식량 독점의 야욕으로부터 시작된 아프리카의 녹색혁명 주도의 기술들은 바로 빌 게이츠가 몬산토의 지분을 사들인 이후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고, 몬산토를 통해 이미 수십 년 전에 걸쳐서 준비해온 플랜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녹색 혁명을 주도하는 이 아프리카 동맹 단체들은 아프리카 기후에 최적화된 유전자 종자 시스템 프로그램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록펠러 재단의 요직에 앉아 있었던 조셉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이 단체, 이 동맹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녹색혁명의 유전자 종묘 프로젝트들은 모두 조셉 드브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계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 녹색혁명 동맹 회장이자 바이엘 재단의 명예이사인 아그네스 칼리바타의 수석 비서관인 아담 게르스텐마이어 역시 이전에 빌 게이츠의 비서실장으로 역임되기도 했고, 과거 빌 게이츠의 몬산토와 아프리카의 유전자 종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 두 명의 인물이 아프리카 녹색혁명 포럼을 이끌고 있고, 거대한 규모의 글로벌 화학회사인 야라 인터내셔널이 주최하고 있는 연례모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연례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야라 인터내셔널은 2006년 노르웨이에서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 연례회의를 처음으로 민간 파트너십과 함께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투자를 서서히 늘려나갔으며, 이 포럼을 통해 모인 돈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수혈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농업과 종묘 산업을 선점하려고 하는 아프리카의 몇몇 종묘 기업들에게 거의 흘러들어갔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이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파트너십들은 마스터카드와 바이엘, 신젠타의 다국적 기업과 록펠러 재단, 빌 앤 멜린다 재단이 그 뒤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선과 재단이라는 선행의 마스크를 사용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지금의 아프리카 농업을 간섭하고 또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돈의 흐름만 보더라도 왜 실제 아프리카 농부들과 아프리카 비정부 기구들이 지금의 AGRF 단체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빅에이지라는 저 기업의 단체들은 언뜻 살펴보면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자세히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프리카 녹색혁명의 동맹그룹과 이 단체 포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새로운 농업의 인프라로 변모시키려고 하는 자선단체들이 아프리카의 굶주림을 그동안 대중들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세뇌시켜서 거의 한 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치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아프리카의 빈곤과 굶주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빈곤할 수는 있겠지만 왜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것인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연민의 돈을 몇몇의 굵직한 자선단체들을 통해 거의 매일 조달을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매우 적은 그러한 돈으로도 충분히 오랜 날을 배를 굶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선단체들이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웅변을 하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이상하게도 아프리카 아이들은 뼈만 남고 굶주리고 있는 것인가? 이거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음식은 가난한 국가들과 배부른 국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편파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아프리카로 많은 돈들이 흘러가고 있다면 식량 역시도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들이 걷는 돈들이 온전히 아프리카의 굶주림의 해결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가난한 농부와 굶주림의 아이, 그리고 가족에 대한 대중의 동정을 이들이 값싸게 이용하고서 억만장자 CEO의 재단과 주머니를 통해 이 세금 없는 지폐들이 조용히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호주머니로 말이죠. 그리고 이 돈들은 다시 돌고 돌아서 글로벌 제약회사와 메이저 종묘 회사로 다시금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빅에이지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녹색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유전학적으로 새로운 품종의 종묘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새로운 종묘가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서 지금의 식량난으로부터 대략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녹색혁명이라는 것은 아프리카가 그 주 무대가 아닌 1940년대 멕시코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인데, 멕시코에서 질병이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밀 품종을 실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약 1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씨앗을 만들 수 있다라는 미국의 과학자 노먼 블로그의 연구에서 착안한 그러한 혁명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의 모든 새로운 품종의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곳이 다름 아닌 록펠러 재단이었던 것입니다. 1940년 멕시코 투어를 끝마친 미국의 부통령 헨리 어거스 윌리스는 그 당시 농무부 장관으로서 록펠러 재단과 사업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옥수수와 콩의 수확량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단 늘릴 수만 있다면 지금의 멕시코 국민의 생활에 미국이 그 어떤 것보다 멕시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머지않아 멕시코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통찰력을 이 헨리 어거스 윌리스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록펠러에게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록펠러 가문은 바로 여기에서 녹색혁명 사업의 가능성을 엿보게 됐고, 본격적으로 식량을 자신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록펠러 가문은 19세기 후반에 석유 독점의 방식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 문제에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이미 과거부터 석유 산업을 빅오일 산업으로 통합을 했고, 다음으로 의학 산업을 빅파마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빌 게이츠가 그들의 산업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지금의 개발도상국의 농업산업 역시도 빅에이지로 록펠러가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빌 게이츠가 그 사업을 또 이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그 후에 넬슨 록펠러는 멕시코의 미국 종묘개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록펠러 가문의 은행인 체이스 은행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데이비드 록펠러는 체이스 은행의 라틴 아메리카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째서 록펠러 가문은 이 식량에 대한 독점을 그렇게까지 집착을 했냐? 바로 이것인데, 멕시코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멕시코 식량의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써 멕시코에서 모든 의식주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록펠러 자신들의 입김이 멕시코의 경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존 디 록펠러 시니어의 석유 투자가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이후부터 록펠러 가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가문의 재산이 배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자금의 유동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졌던 사업이 바로 자선 사업이죠. 자선 사업을 통해서 멕시코 농업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었던 록펠러 재단 회장인 조지 에리스는 자신의 재단을 이용해서 매끄럽게 멕시코 농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노만 블로그의 전설적인 녹색혁명에 대한 화두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혁명은 멕시코를 뛰어넘어서 브라질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넬슨 록펠러가 설립한 인터내셔널 베이직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이 그 주범이었죠. 넬슨 록펠러가 설립한 인터내셔널 베이직은 식량을 중심으로 해서 식량 가격의 인하와 건전한 주택 건설, 저축 동원, 산업화 육성이라는 후진국의 기본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 민간기업체로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모든 목적은 사업의 수익성이 최우선으로 선택이 되었던 것이고, 특히
멕시코와 브라질의 국민들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록펠러가 통제, 생산, 주도하고 있는 모든 농업 제품들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와 브라질을 통해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종묘와 제초제를 지금의 몬산토를 통해 서서히 개발,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로 록펠러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레스터 브라운의 이야기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스터 브라운은 1969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시인을 하였습니다. 비료는 농부들이 새로운 종묘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투입 패키지에서 단지 단 하나의 품목일 뿐이다. 일단 농부들이 우리의 기술을 사용해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의 종묘와 비료, 제초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오직 우리의 회사만이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인 농업 패키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결국 다국적 기업이 가난한 나라들의 농업을 통해 자신들의 패키지로 농업의 독점적 기득권을 가져오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특히 종묘를 선점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몬산토가 왜 그렇게까지 종묘를 독점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바로 이것이 녹색혁명의 본질입니다. 녹색혁명이라는 거 결코 친환경적인 인도주의적 혁명이 아니라 과거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 국가의 농업 부문을 발전시켜서 자신들의 패키지에 의존시키도록 만들고 비료, 종묘, 화학의 자본 집약적인 기술을 농업에 판매해서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열악한 국가가 이 녹색혁명을 통해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굶주린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동안 그들의 사업은 늘 실패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녹색혁명은 애초부터 모두 거짓말이었고 오직 자신들의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지저분한 패키지, 즉 농업 패키지를 만드는 데만 급급했던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빅에이지 기업들은 거의 15년 동안 13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농업 패키지인 종자와 화학비료 그리고 살충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꾸준히 지출했고, 아프리카의 정부 보조금까지 이용해서 추가로 그 사업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6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13개 아프리카 국가는 오히려 영양실조 인구가 30%나 증가를 하고 있고, 그들의 작물 생산이 증가한 곳 역시도 빈곤이나 기한은 미미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저들의 종묘 패키지가 아프리카에서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자선단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저 핏기 없는 아이들의 몰골을 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다국적 기업들이 녹색혁명을 통해 미친듯이 뿌려대고 있는 저 농업 패키지의 이익의 수십억 달러는 여전히 정치인들을 매수하기에 급급하고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모두 지금의 미국 총기협회와 마찬가지로 정치 비자금의 로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망나니 짓을 보다 못한 녹색혁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녹색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 빅에이지 기업들과 억망장자들의 자선단체들이 오랫동안 돈을 주고 매수한 일명 대중미디어에서 이들의 보이콧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시될 수밖에 없고, 빌 게이츠 역시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는 이유 역시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난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돌아봐야 되고, 지금의 가난이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왜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깊은 의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식량 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일어나고 있는 식량난의 그림자 뒤에는 그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한 이 녹색혁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저들의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식량난을 이용해서 저들이 여전히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자신들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농업 패키지를 식량난으로부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을 저들은 서슴지 않고 지금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에, 이 선전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의문점을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왜 세계가 식량 부족의 사태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음식이 남아도는 국가와 음식에 굶주리고 있는 국가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식량의 부족의 현상이 아니라 식량 분배의 현상임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 두 번째, 왜 식량은 한국처럼 자국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농업 생태계에 무관심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지금도 여전히 채택하고 있는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종묘는 왜 글로벌 메이저 곡물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질문의 대답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식량은 결코 인류애가 아닌 빅 에이지 기업들에 의해 우리가 모르게 독점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이며 반대로 식량은 점점 더 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해결책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농업의 보존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